안녕하세요. 부동산 레버리지 랩입니다. 오늘 2월 22일 라이브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되게 말도 많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1월 29일 날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가 있었고요. 5월 양도세 중과 유예해주던 것이 이제 다시 부활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왔던 대안책이 한시적 갭투자를 허용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호금융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가 셧다운 됐습니다. 이게 1월 달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1월 29일 공급 대책부터 보면은 정부는 1월 29일 도심 요지에 약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어요. 특히 올해 1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용산, 과천, 태릉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을 한다고 대책이 나왔어요. 우리가 다 항상 이제 경기 지방들만 이제 공급이 있다, 미분양이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우리 다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서울을 살고 싶어 하시고 또 서울에 올 수밖에 없는 게 일자리도 서울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을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들이 서울을 살기에는 이 주거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놨었는데 정리해보자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기존에 6,000호 계획을 했던 것을 12,000호로 대폭 늘리려고 한다고 그랬고 혹시 서울대공원역에 과천 경마장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여기 경마장이 진짜 크거든요. 입구에서 주차하고 한참을 들어가야지 이제 또 경마공원 나오고 경마장도 엄청 크고 말들이 달려야 되니까 되게 큰데 여기에 또 1만호 그 다음에 2020년도 8월 4일 대책에서도 나왔었던 용산 캠프킴에서도 2,500호 그 다음에 태릉 CC에서 7,000호 이렇게 용산, 과천, 태릉 등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중심의 대규모의 공급 대책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날 되게 시장에 관심이 뜨거웠는데 다른 부동산 유튜버 분들이 너무 많이 다루셨지만 가장 공감이 많이 갔던 게 부익남님의 1월 29일 공급대책 나왔다. 앞으로 집값 이렇게 된다. 라는 영상이 있어요. 요거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나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비판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민간 규제 완화의 부재. 정부가 공공주도의 개발, 경마장이나 미군 부대에만 치중하고 정작 시장에서 주택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는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대 비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 있고 정부가 나서서 재개발할게, 공급할게 이것만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장 용적률 상향 미비,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많은 민간 사업장이 멈춰있고 실제로 재개발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이 용적률 상향이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그 불인이 용어 기초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적률은 위로 높게 짓는 거예요. 높게 지을수록 같은 부지 안에 지을 수 있는 세대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이 수익성과 가장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번 대책에 용적률 상향을 안 시켜주고 용적률만 높여줘도 일반 분양이 늘어나서 사업성이 좋아지고 공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이 빠진 것이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3기 신도시 새로 이렇게 막 태릉 CC나 아니면은 과천 경마공원이나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보다 3기 신도시나 GTX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게 진행 중인 걸 완공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새로운 것보다 토지 보상이나 공사비 문제를 해결해서 기존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수요 분산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되게 공감이 갔고 현재 다주택자 규제와 취득세 중과 등으로 인해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은 조금 예전만치 못하거든요. 그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부분의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공급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1월 29일 공급대책 나왔다. 앞으로 집값 이렇게 된다. 라는 부익남님의 컨텐츠를
제가 정리한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포함됐던 용산 캠프킴이나 태릉 CC 등은 이미 2020년 8월 4일 대책 때 발표되었었는데 이제 주민들의 반대나 이제 용산 캠프킴 같은 데는 지하가 되게 오염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문제들로 무산되었던 곳들인데 새로운 해결책 없이 다시 예전 대책 재탕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하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과천 경마공원이 제주가 있고 아마 부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과천 경마공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천 경마공원에 주말 나들이 하시러 오시는 가족들도 많고 입장료나 이런 수익성이 되게 큰 곳인데 경마장을 갑자기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 어느 지역에서는 경마장이 들어오는 걸 환영할지 안 할지 이것도 의문이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추진하는 것보다 그냥 기존에 하던 3기 신도시나 GTX 사업 속도를 높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일 공감이 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2월 12일에 발표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이거에 대한 대안책이 나왔어요. 2월 12일 날. 그 전에 2022년부터 매년 1년씩 연장해가면서 그 2022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규제였거든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해줬었죠. 그동안 1년 동안 계속 매년 갱신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게 2026년 5월 9일에 종료가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같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5월 10일 이후에 이 매도 계약이 체결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게 이 양도세 중과였거든요. 차익이 10억이 되면 진짜 이게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퇴로를 정부가 마련해준다는 뜻에서 완충 장치를 내놨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었냐? 첫 번째 계약일 기준으로 5월 9일까지만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지역에 따라서 4개월에서 6개월 뒤에 잔금을 치러도 중과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시적 갭 투자 허용인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때 이제 보통 요즘에 다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시잖아요. 본인들은 다른 데서 실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해 준다고 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잔금을 치르면서 잔금 대출을 받고 나면 6개월 내에 실거주 의무가 있었잖아요. 이걸 잠깐 2년 동안 그 세입자가 다 살고 나갈 때까지 유예해 준다는 내용인데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제 종료되면서 그냥 무작정 종료하는 것보다는 이런 대비책을 같이 해주는 건 좋다고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 이것도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이제 강남 3과 용산을 중심으로 매물들이 쏟아질지 안 쏟아질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실제로 많았어요. 이런 SNS나 커뮤니티에서. 근데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 본 거는 아니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런 것들 110억 원 하던 아파트들이 90몇 억으로 갑자기 폭락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의 이런 강력한 시그널들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지지난주부터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 규제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막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금융권이 더 실제로 대출 금리가 좋았거든요. 매매잔금 같은 게 이제 시중은행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기업은행까지 하면은 이제 시중 5대 은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매매잔금의 금리가 한 4.5% 정도에서 진짜 많게는 5%를 이미 넘은 은행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금융권에서는 뭐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그 다음에 단위농협 이런 이금융권에서는 실제로 매매잔금의 대출 금리가 4.1%, 4%, 심지어 3.9%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요가 이 이금융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1월 한 달 만에 상호금융 가계대출이 수조 원 넘게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셧다운 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새마을금고는 2월 19일부터 그 다음에 신협은 2월 23일부터 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접수하는 것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제가 대출 상담사고 우리 채널이 이제 부동산을 같이 공부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의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실제로 이 대출 금지되는 것들을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월 19일부터, 신협은 2월 23일부터 중단됐고 단위농협도 중단한다는 뉴스 기사를 보기는 했는데 그거는 아직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가 막혔다는 게 단순히 불편해진 것 이상으로 이제 유동성 공급에 혈관이 막혔다라고 할까요?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어떤 대출 상품을 찾으면 대부분 이게 비슷비슷해요. 금리라든지 우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2금융권은 조달금리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금리, 그 영업 마진을 남기는 가산금리가 조합마다 지점마다도 다 다르거든요. 심지어 부수거래 혹은 우대 조건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100개면 100가지의 지점을 다 다녀보고 비교해 봐야지 어디가 더 좋구나, 어디가 더 좋은 금리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막힌다는 뜻이죠. 저는 제 스레드에도 글을 남겼었던 내용인데 대부분 앞으로 더 높은 금리를 받게 되실 것 같아요. 잔금 대출을 치르시려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지금 12월 1월, 2월까지 그래도 핫한 금리들이 있었거든요. 뭐 실제로 지방에 3.8%로 잔금대출을 푼 조합들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4%, 4.1% 확실히 2금융권 조합들이 시중은행보다 더 저렴했었어요. 금리가. 근데 이것들이 이제 모집인을 통한 접수가 막히다 보면은 앞으로는 시중은행에서 혹은 내가 조금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막는 게 한편으로 어쨌든 저도 대출 상담사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의 직업을 막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 정부의 규제에 맞춰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시겠죠, 다들. 이게 그동안에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들을 몇 가지 제가 뽑아온 거고요. 이제 앞으로 2월 22일이잖아요, 오늘이. 4주차에는 어떤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오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월 26일 날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가 있어요. 이게 동결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추측들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오게 됐고 금융당국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월 24일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금융위원회 주관 5대 시중은행 및 상호금융권 소집 3차 회의. 이미 1차, 2차를 했고 이번이 3차 회의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대상과 실행 가이드라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6조 원을 돌파하면서 가계부채 위험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 정부가 강력하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같은 맥락으로 다주택자들이 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매물을 잠그고 버티는 관행을 불공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신규 대출에 적용되는 LTV 0% 기준을 만기 연장이나 대환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고 이 경우 만기 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거나 상당 부분을 갚아야 연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거의 이 상당 부분 갚아도 연장 안 해줄 것 같은데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제 다주택자들 대출 만기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 때문에라도 매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제 뭐 갭 투자를 하거나 대출 받아서 이제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내 현금을 100% 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1억만 돼도 큰 돈인데 이 큰 돈을 어떻게 갑자기 마련해서 대출을 상환하냐 이거죠. 다주택자 분들은 결국에 이제 집값은 상승한다고 믿고 있으니 증여를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증여를. 시장의 반응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면 금지보다는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이제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아 매물 출회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제 스레드에서 SNS에서도 많이 토론을 하거든요.
어그로를 끈다고 비판을 하시는 분도 조금 있으신데, 저는 진짜 궁금해서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대출 상담사고 부동산을 공부해 나가는 걸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서 이게 어그로성이다 라고는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진짜 시장 수요자잖아요. 투자자고.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이 여기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주택자 분들은 좋지 않은 내용이죠.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어떻게 넥스트 스텝을 생각하고 계신지, 뭐 증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진짜 매도를 하셔야 될지, 이런 생각도 전 진짜 궁금합니다. 뭐 추후에 이제 클립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까 그 위에 기사예요. 그냥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향방을 결정합니다. 1월 달엔 동결이었죠. 현재 2.5%인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연 2.75%에서 2.5%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에 올해 1월까지 총 5차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수도권 집값 상승과 1,450원 안팎에서 떨어지지 않는 환율, 물가 상승 압력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2월 26일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에서 경제전망 발표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냐, 상승하냐, 동결하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인 2월 26일인데 이번에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8%에서 1.9% 혹은 2%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경기가 회복세라면은 금리를 내려 부양할 명분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먼저 움직이기에 자본 유출과 고환율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당연히 미국보다 한국이 글로벌적으로 통화가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국가 신용 등급 자체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화를 들고 있는 분에게는, 원화를 들고 있는 뭐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한테 금리를 더 가산해서 비싼 이자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 금리가 역전돼서 미국 금리가 더 높단 말이죠. 미국이 더 신용도 면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투자할 곳도 많고 이런데, 그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금리가 낮다 보니까 원화를 갖고 있을 의미가 약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보다 우리가 한은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다주택자 대출 문제 등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사람들은 다른 투자처를 찾기 마련이잖아요. 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가장 큰 이슈인 것 같네요, 이게 진짜. 금융당국의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스레드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질문하셨고, 이거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그냥 쉽게 보시라고 제가 정리한 것들을, 내용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대출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야, 나 집 살 건데 대출 얼마까지 될까?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요즘 부동산이 되게 핫했잖아요. 나 이 집 사고 싶은데 대출 얼마까지 나갈까? 요거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결과값이 그때그때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계산하는 법,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한번 나 이 정도까지 나오겠구나, 전문가랑 만나서 상담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정리를 해봤어요. 두 가지를 먼저 산출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LTV, 그 다음에는 DSR, 이거예요. 그냥 쉽게 집의 한도와 내 몸값의 한도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내가 어떤 집을 살 거다라고 보면은 그 집을 딱 하나를 찍어두고 이 집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매매가 얼마인지, 혹은 그 다음에 이제 KB부동산에 KB 시세라고 있거든요. KB 시세도 한번 보세요. 3층 이하는 보통 하위값을 계산하는데, 보통 3층 이상이다 그러면은 중위값, KB 시세의 중간값, 평균값을 보시면 되고, 매매가랑 KB 시세 중에 둘 중에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금융사마다 틀리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사를 선택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조건 때문에 여기를 갈지, 이 금융사를 갈 수도 있고, 2금융권을 갈 수도 있고, 1금융권을 갈 수도 있고, 모르니까 일단 우린 보수적으로 해보자고요. 그래서 매매가랑
KB 시세 중에 낮은 것. 예를 들어서 KB 시세가 많이 따라왔을 것 같긴 한데 매매가가 먼저 선반영되잖아요. 매매가는 11억인데 KB 시세는 10억이다. 그러면 일단 기준은 10억으로 보라는 거죠. 기준을 딱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생애 최초면 70%, 그 외에 내가 생애 최초가 아니다. 그러면 4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일 때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빌라일 때 또 다르지만 평균적인 아파트, 내가 어느 정도 러프하게 본다고 계산했을 때를 보는 거예요. 생애 최초면 70%, 그 외에 40%. 아까 10억에서 기준 잡은 걸로 10억에서 생애 최초면 70%인 7억, 그 외에는 40%인 4억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정해놓은 한도 캡이 있어요. 15억 이하는 6억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5억 이하는 최대 4억까지, 25억 초과는 최대 2억까지밖에 못 받거든요. 내가 근데 아까 기준을 잡은 게 10억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6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 생애 최초라고 했었을 때 70%가 7억이었잖아요. 7억을 못 받고 최대 6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생애 최초가 아니라면 최대 한도가 6억까지여도 4억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지배 한도 LTV를 계산하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DSR, 내 몸값의 한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내 연봉의 6배 정도 합니다. 러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평균 6배 정도라고 하는데,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면 이걸 5배, 4배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되는 거고, 금리가 낮아지면 6배에서 7배, 8배 이런 식으로 늘리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연봉이 1억 원이다. 그러면은 6배 하면 6억이죠? 그러면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겠구나. 대충 볼 수 있어요. 내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은 6배 하면 3억이잖아요. 이 정도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LTV, 처음에 산출했던 내 지배 한도와 비교해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했었을 때 더 낮은 거. 지배 한도는 6억 나왔는데 내 몸값이 연봉이 5천이라서 6배 하면 3억이잖아요. 그러면 6억까지 절대 못 본다는 거예요. 6억을 노리고 대출 신청을 하면은 부결이 날 것이고, DSR 초과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렇게 러프하게 계산해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확실히 요즘에 주택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느낀 게, 신혼부부들이 거래가 참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전세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한테 증여받아서 집 사고, 집 사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훨씬 늘어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사회 초년생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20, 30대에서는 요런 금융 지식이 적다 보니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애 최초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세대원을 포함해서 다 모두가 처음이어야지 생애 최초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인신고를 했어. 나는 당연히 세대분리가 되어 있겠죠? 세대분리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모님은 1주택자신데 내가 거기에 세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대분리 하고서 생애 최초로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나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어. 지금 주택이 없더라도. 아니면 분양권을 갖고 있어. 근데 시중은행에서는 분양권은 주택수로 안 본대. 이것도 안 보는 것도, 전세 대출을 받으실 때는 주택수로 안 보는 거지, 분양권도 주택수로 봅니다.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난 단독명인데 왜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진짜 너무나도 참신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대. 혼인신고를 안 하는데 A 아파트를 기준으로 나와 내 미래의 배우자가 DSR 한도 내에서 따로따로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실제 사례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둘 다 생애 최초면은 이게 70%, 70%이면 1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DSR이 조금 모자르셔서 그런 건데, DSR 내에서 본인은 생애 최초로 받고 싶고 배우자는 40%만 요 한도 내에서 받고 싶다.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일단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 설정을 하길 때 선순위, 후순위가 갈리겠죠. 요것도 안 되고, 잔금 대출은 이 계약서가 이면 계약을 쓰지 않는 이상 계약서 분명히 하나일 거잖아요. 공동명의니까 따로따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냐?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정말 똑똑하고 참신한 창조 경제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요즘에 영끌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꼭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잔금일 전에
우선은 잔금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은행 담당자나 아니면 나의 대출 상담사분과 이제 상의를 하지 않고 함부로 신용대출을 막 받게 되시면은 뭔가 DSR이 초과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잔금대출이 깨져버려요. 우리가 신용대출을 지금 최대치로 받아도 1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잔금대출은 최대 6억까지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이 1억을 받기 위해서 6억을 깨버리는 상황이 실제로 있었어요. 신용대출 받으시려면 꼭 은행원분, 담당자분이나 아니면 대출 도와주신 대출 상담사분이랑 한 번은 상담하고서 신용대출 받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부합산 소득으로 DSR 꽉 채워서 이제 대출 신청했잖아요. 근데 이 차주, 대출 받는 사람은 나란 말이죠. 배우자는 그냥 소득만 합산해준 건데 배우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따로 받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셔서 이 신용대출을 실행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 부부 합산 소득으로 들어갔다는 건 배우자의 정보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은행에서 심사하고 검토할 때 이 배우자분의 소득이라든지 이렇게 부부 합산으로 DSR이 이만큼 되겠구나 싶어서 대출 승인을 낸 건데, 갑자기 어떤 변동 사항이 생기면은 그냥 다행히 DSR 안에 들어와서 주의만 바꿔서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지만 DSR이 초과가 되면은 안 되는데 당연히 잔금대출 못 나가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잔금대출이 못 나가면 신용대출 철회하면 되겠지만 이 신용대출도 미리 받아서 이거를 은행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는 한 놓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일날 급박하게 뭔가 변동되는 사항이 생겨서 악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대출이 캔슬되고 청약 철회 기간이 14일이 지나서 신용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붙네. 근데 1억에 1%만 해도 100만 원이잖아요. 우리 월급쟁이들한테 200만 원, 300만 원 급여인데 100만 원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꼭 신용대출을 받을 계획이다 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상담사나 은행원분이랑 한번 상담해 주셔라, 이야기 나눠 주셔라 라는 걸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신용대출이랑 주담대 꼭 같이 섞어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만큼 부동산이 핫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렇게 스레드로 예시를 보여드렸잖아요. 스레드랑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까지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소통하고 싶으시면 팔로우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음 한 주도 너무 잘 보내시기를 기원하겠고,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